여둘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녹음부터 편집은 물론 여러 다른 팟캐스트 플랫폼에 한 번에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는 여둘톡처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보세요. 스포티파이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에 가입하고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2월이 시작됐습니다. 까자들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저희의 신년 첫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명실공히 12월 말부터 1월까지를 넘어오면서 저희 둘이 함께 읽은 책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다른 책들을 또 읽기도 했지만 이 신년 첫 책의 굉장한 감흥에 대해서 톡토로들과 나누고 싶어서 4부작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은 하나 씨가 금빛 종소리 전국 책방 투어를 다니면서 워낙 추천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하나 씨가 먼저 읽기 시작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해서 따라서 읽기 시작했고요.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얘기했던 곳에 그 서점들이 이 책을 입고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막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그것을 또 공유하고 해서 저희 둘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왜 이 책이 이렇게 여둘톡 관련해서 많이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팟빵에도 댓글이 달렸던데요. 네. 우주 대톡토로님께서 나폴리 책? 이라는 게 인스타에 종종 하나 언니 추천책이라고 올라오던데 어떤 연유로 추천책이 된 건지 정식으로 소개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하셨는데요. 네, 정식으로 소개할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있죠.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4화는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나의 눈부신 친구 외 3권 전체 4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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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또 의외로 세계적 유명세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좀 덜 알려져 있기도 한 그런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이 좋다는 추천을 많이 받아서 사실은 첫 권인 나의 눈부신 친구를 사놓고 안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 씨가 저희 집에 있는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저보다 먼저 제가 사놓은 책을 읽고서 빠져버린 거죠. 그렇게 추천을 해줘서 접하게 됐고요. 최근에는 2024년 9월에 뉴욕타임즈에서 저희랑 깊은 인연이 있는 그 신문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던 뉴욕타임스에서 21세기에 지금 4분의 1이 지났잖아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하면 25년으로 21세기가 4분의 1 지난 거니까 이 시점에 21세기의 가장 훌륭한 책 100권을 뽑아보자라고 해서 작가와 평론가들 500여 명에게 설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1등을 한 책이 바로 이 나폴리 4부작의 첫 권, 나의 눈부신 친구입니다. 뉴진스 한희 씨가 어딘가 출국할 때 공항에서 찍힌 사진에 나의 눈부신 친구를 품에 안고 있더라고요. 트위터에 보면은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뉴진스의 책장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책을 소개하나요? 이들이 공항에서 출국을 한다거나 스케줄을 하러 오갈 때 손에 들고 있는 책에 제목의 끄트머리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책인지를 추적해서 기록을 해두는 계정인 것 같아요. 표지가 전체가 보이지 않더라도 근데 이런 K-팝 아이돌 그룹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는지를 기록하는 계정이 있다는 게 저는 좀 흐뭇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이 책이 이태리어로 맨 처음에 나왔던 것은 2011년이고요. 4권까지 다 나온 2015년에 완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에 페란테 열병, 해시태그 페란테 피버라고 하는 그런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정도로 굉장한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저희는 10년 만에 그 열병에 동참하게 됐네요.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 번역 출간된 것은 2016년에서 2017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출간이 되면서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빠져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이 2025년이니까 한 완간되고 8년쯤 지난 거잖아요. 근데 선뜻 이것을 읽지 못했던 이유는 워낙 작품이 방대해요. 책이 두껍죠. 1권이 그나마 좀 볼륨이 덜한 편이에요. 네. 1권은 한 450페이지 정도 되고 1권을 여러분 읽고 나면요. 1권 진짜 너무 빠른 속도로 읽게 되는데 1권을 덮는 순간 2, 3, 4권을 주문할 수밖에 없게 되죠. 2, 3, 4권은 다 600페이지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1권이 약간 미끼 상품 같은 거예요. 4권의 분량을 전부 더해봤더니 2000페이지가 넘었죠. 2436쪽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스 세트로도 파는데 저거는 내가 저걸 지금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은데 읽기는 읽겠지만 저건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막상 빠져들고 나니까 정말 흡입력이 있는 책이어서 거의 밤에 잠자기 직전까지 읽다가 책 덮고 나서 아침에 눈 떴을 때 어제 어떻게 끝났더라? 빨리 마저 읽어야지? 약간 그런 생각으로 몸을 일으키게 되는 책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경험 너무 오랜만이지 않았나요? 저는 거의 해리포터 시리즈 이후로 아주 오랜만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근데 이 두께 말고도 또 이 책의 표지 그림이 약간 취향을 타는 그림이에요. 조금 알록달록 컬러풀한 그런 그림인데 책의 내용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 그림도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장벽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가요? 저는 알록달록해서 집어들 때마다 기분 좋게 읽긴 했는데. 그래서 취향을 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책을 펼치면 등장인물 소개가 한 3페이지인데 이게 한 동네에 사는 마을 이웃 주민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느 성을 쓰는 어느 집안에 자식들이 몇 명이 있고 걔 이름이 뭐고 아버지 직업은 뭐고 이런 것들이 첫 권에는 머릿속에 그림이 빨리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읽다가 앞으로 돌아가서 이 집안은 뭐 하는 집이었지? 얘는 누구랑 형제였지? 이런 거를 계속 찾아보면서 읽느라 첫 권 진도는 조금 더디게 나갈 수도 있죠. 러시아 소설 읽을 때 그렇게 되지 않나요? 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막 이렇게 이름 계속 찾아보는 것처럼. 러시아 소설도 보면은 본명이 아주 길게 있고 그것에 애칭이 있고 가족 이름이 있고 그래서 막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이름이 왜 3개씩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는 3개까지는 아니죠. 근데 보통 2개 정도의 이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아니 3개 되지. 그렇지. 리나 같은 경우에 리나이기도 하고 릴라이기도 하고 라파엘라이기도 그치. 하죠. 그리고 성으로도 불러. 체룰로 이렇게도 불러. 그래서 많이 헷갈리게 되죠. 그리고 체룰로는 양반이지 뭐 스파니올로. 질리올라 스파니올로 이런 이름은 우리에게는 발음 자체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더 헷갈리죠. 하지만 이거는 첫 권을 읽고 나면 어느 정도 안면이 트여서 쭉쭉 읽어나가는데 속도가 붙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첫 권에서 어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엘레나 페란테는 필명이라고 하죠. 나폴리에서 태어났고
나폴리를 떠나서 고전 문학을 전공하고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았다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그리고 매체에도 자기 모습을 안 드러낸다면서요. 저는 검색했을 때 사진이 뜨길래 되게 멋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진이 본인의 사진이 아니라 번역가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흠뻑 빠져서 읽고 나면은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되죠, 독자들은. 그런데 여러 해 전에 이 작가가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이 정체를 폭로하는 이런 기사도 막 나왔던 거예요. 아, 진짜요? 근데 그것이 또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추리다. 이것은 사실은 부부가 쓴 거다. 뭐 이런 이론도 있고. 그런데 설왕설래가 많이 있지만 남성이라는 설에 대해서 출판사가 부인하고 그리고 최근에 왜 선우 씨가 더 읽은 책이 있었잖아요. 아, 엘레나 페란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그거는 강연록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강연을 하려면 그 장소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을 텐데 이렇게 비밀에 붙여졌다는 거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다 빼앗고 절대로 오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마라 라는 서명을 받고서 강의를 진행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선우 씨가 그 책에 이 챕터는 좀 읽어봐 해서 봤던 거에 따르면 여성 작가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글이 어떤 의미였나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정체가 드러났을 때 여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폴리 4부작의 주인공 화자로 설정된 인물의 이름이 엘레나잖아요. 엘레나 페란테와 같은 이름을 쓰는 엘레나 그레코라고 하는 여성이 주인공이고 작가와 동년배 40년대 생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 작가에 대해서 엘레나 그레코라는 인물을 바탕으로 좀 상상을 하게 되는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OTT 시리즈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왓챠에 지금 시즌 3까지 올라와 있고 HBO 제작인가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시즌 4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완결이 된 거예요? 책의 진행이랑 같이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책이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까지가 시즌 3이었던 것 같고 이제 중년으로 접어들면서가 시즌 4로 배우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원작 소설을 먼저 읽으면 이게 영상화가 됐을 때 캐스팅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쵸. 아, 이 인물의 이런 점은 좀 이 배우랑은 안 맞다. 그런 게 있게 마련인데 저희가 드라마도 지금 1시즌을 보고 있거든요. 캐스팅을 너무 잘한 거예요. 캐스팅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까지의 어린 시절을 맡은 아역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부터의 배우들이 있는데 이 두 명의 이미지에 글로 묘사되었던 그런 신체적인 특성, 어떤 성격적인 기질 이런 거를 너무 잘 담아내는 인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상상했던 그 표정 조금 건조하고 서늘하고 약간 알 수 없는 그런 릴라의 표정 같은 것 그런 것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책을 먼저 읽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캐스팅이 일단 지금 청소년까지 봤고 그리고 우리가 스틸 사진으로 중년의 캐스팅도 봤잖아요. 네. 중년도 되게 그럴듯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럴듯한 만큼 우리의 생각을 그 이미지에 가두게 되죠. 책을 읽으면서 이 캐릭터는 아마 이런 표정을 지을 거야. 이런 말투로 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책은 훨씬 더 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것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 장면에 여러 가지 담겨있는 분위기 같은 것이 훨씬 자세하니까. 아무래도 드라마는 좀 더 압축적으로 사건들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195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의 어떤 가난한 동네를 상상한다고 할 때 저의 배경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보고 책을 병행하면 내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그려 나갈 때의 배경 세트장 그리고 어떤 인물 설정
특히나 굉장히 많은 조연들이 등장해서 이름 때문에 우리가 허덕이면서 계속 인물 소개 페이지로 돌아가야 할 때는 이 드라마를 한두 편 정도 보고서 책을 읽으면 파스칼레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지, 엔초는 이렇게 생긴 애였지, 어떤 직업이었지 하면서 읽어나가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각자 취향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종일관 나오는 이 나폴리의 작은 동네에 악당 2명인 형제가 있는데 솔라라 형제라고. 근데 이 시리즈로 봤더니 너무 꼴보기 쉽게 생겨가지고 책에서도 꼴보기 싫었는데 아우 저 면상 견디기가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시리즈의 약간의 불만은 음악이 좀 너무 맞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 음악이 막스 리히터 음악이라고 하던데요. 내가 그랬었잖아요. 이거 디아워스 사운드 트랙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 맞아요. 디아워스는 필립 글라스가 했는데 약간 그런 풍의 음악인데 음악이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좀 과하게 쓴다 싶었거든요. 저는 음악 자체의 것보다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느꼈던 정서와는 음악이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몰입이 오히려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 왜 음악이 저런 게 깔리지? 이게 시종일관 반복되니까 저는 조금 몰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비싸고 유명한 작곡가를 쓰면 뽕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이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그냥 음악을 막 투여하는 거야. 아니 느낌이 이 나의 눈부신 친구의 음악이 아니라 그냥 막스 리히터의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대략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1950년대 나폴리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어린 2 여자아이들의 일종의 모험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전체 설정이 있죠. 엘레나 그레코라고 하는 지금 66세가 된 작가가 있죠. 이 작가에게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 작가는 고향을 떠나서 토리노에 살고 있죠. 이 전화는 리노라고 하는 자신의 친구 아들로부터 걸려온 것이었는데 엄마가 사라졌어요. 라는 거예요. 혹시 엄마가 거기 가셨나요? 아니 니네 엄마는 안 왔다. 엄마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사라진 지 2주가 되었어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레나는 생각합니다. 나의 친구 릴라가 지난 30년 동안 이야기하던 것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구나. 올 것이 왔구나. 완전히 사라지고 싶다라고 하던 것을 실행에 드디어 옮긴 거로구나 싶어서 그 아들인 리노에게 장롱을 열어봐라. 엄마의 이런저런 흔적들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시 리노가 전화를 해서 얘기하죠. 엄마가 정말 증발하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장롱에 옷가지 하나, 스카프 하나 남지 않았고 모든 서류라든가 아니면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에도 엄마 사진은 잘라내서 자기 사진만 그냥, 오려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있었다는 흔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레나는 자기 집에 남아있는 릴라의 흔적들도 찾아보지만 별로 남은 게 없죠. 그래서 너와 내 사이에 있었던 내 기억을 모두 동원해서 너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키보드를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방대한 2436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설정이죠. 이 릴라라고 하는 친구의 삶 그리고 그것과 얽힌 자기 자신, 엘레나, 곧 레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꺼운 4권 분량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앞부분에 조금 말씀드렸던 나폴리 작은 마을에 있는 어린 여자아이들 2의 모험입니다. 근데 저는 선우 씨, 이 책에 완전히 반하게 된 게 어린아이들로서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엄청난 모험이기도 한 그런 앞부분의 이야기들 거기에서 애들이 느끼는 심리 묘사 이런 것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맞아요. 이게 첫 권은 한 10대 후반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릴라와 레누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레누는 엘레나의 애칭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독자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이 표면적인 어떤 묘사나 서술 밑에 깔린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권까지는 약간 독자들이 더 이 아이들보다는 우월한 약간 위에 있는 시점으로 이 나폴리 세계를 파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경험이지만 그게 일생일대의 모험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그리고 있죠. 첫 장면에서의 모험은 돈 아킬레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이 두 아이의 시점입니다. 돈 아킬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엄청난 악의 화신 같은 괴물 같은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죠. 마을 사람들이 다 이 돈 아킬레 앞에서는 쩔쩔매고 어떤 금전적인 힘이나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서 마을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사실 그런 무시무시한 인물인 게 맞고요. 나중에는 몇 권이 지나고 나서 이 돈 아킬레에 대해서 카모라였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모라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에서 마피아처럼 마피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영화나 책을 통해서 그런 나폴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일종의 폭력 조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폭력 조직의 실체를 아이들이 모르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이 사람의 신체 자체를 어떤 왕거미처럼 상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매달려 있는 정말 괴물 같은 어떤 크고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뭉게뭉게 상상을 하는 거죠. 공포스러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위압적인 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형상화된 것이 돈 아킬레의 그런 괴물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게 괴물 같은 사람의 집에 이 아이들은 용모가 있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데 화자인 엘레나의 눈에 비친 릴라는 항상 어떤 것을 저질러버리는 거기에 겁을 내지 않고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나가는 아이입니다. 근데 릴라도 이 계단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무섭죠. 엘레나의 묘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네 집 계단보다 그 집의 계단이 훨씬 높았던 게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난다라고 그 어린 시절에 계단이 왜 이렇게 높지? 왜 이렇게 버겁지? 이렇게 느끼는 게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겠죠. 근데 릴라가 침개참해서 엘레나에게 손을 내밀죠. 그래서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무시무시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죠. 근데 이것은 전체 이 나폴리 사부작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죠. 이 이야기는 따로 떨어진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끌어주고 또 힘을 내고 함께 다른 곳으로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두 여자아이들의 두 여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엘레나는 시청 수위의 큰딸이고 밑으로 줄줄이 동생들이 있고 릴라는 구두방을 하는 체룰로 집의 딸이고 오빠가 있어요. 릴라는 좀 어릴 때부터 반항적인 아이, 못된 아이라고 좀 정평이 나 있어요. 근데 엘레나는 모범생이고 말하자면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서 그리고 좀 순종적으로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서 좀 사랑을 받고 모두에게 호감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 되게 중요한 가치인 약간 엘레나의 가치관을 보면은 그 K 장녀처럼 맞아요. 이태리 장녀, 아이 장녀 같은 그런 성격이야. 그래서 겁도 많고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항상 바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애둘러 말하거나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게 드러날까 봐 오히려 아닌 척을 부정을 해버리는 그런 반면 릴라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랄하고 솔직한 성격이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욕망을 드러내서 남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말거나 릴라에게는 세상의 진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할 때 거기에서 완전히 충격을 주는 이 사람의 본심 같은 걸 끄집어내서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걸 너무 잘하는 인물인 거죠. 본능적으로. 이런 묘사가 계속 나오죠. 릴라는 본능적으로 그 균형 상태를 깨어버리는 그런 캐릭터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맞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그 돈 아킬레라고 하는 너무 무시무시한 어른의 집에
잃어버린 인형을 찾으러 둘이 말하자면 따지러 가는 그 장면처럼 이 릴라와 레누의 관계는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하지 못할 어떤 경계선 밖으로 나아가 보는 지금 현재보다는 더 높은 어딘가를 향해서 내 몸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레누는 릴라가 자기보다는 한 걸음 앞에 항상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릴라 역시 두렵기 때문에 레누의 손을 꼭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면서 얘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포기하지 못해. 얘랑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없어라는 걸 서로 끊임없이 주고받는 관계인 거죠. 60대가 될 때까지. 맞아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릴라라면 이 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릴라만이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텐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되비쳐 볼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이 레누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엘레나는 자라서도 작가가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릴 때부터 책과 글쓰기가 너무 중요한 관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이 책의 또 매력 요소입니다. 돈 아킬레를 그렇게 벌벌 떨며 찾아가서 아저씨가 우리 인형 가져갔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아저씨가 그게 뭐 필요하겠어. 그러니까요. 애들 인형이. 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서로가 가지고 있던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을 환풍구 통로를 통해서 지하실로 던져버리죠. 릴라가 레누의 인형을 가져다가 던져버리자. 약간 센 척하는 게 몸에 배낸 거야. 그러니까요. 레누 그러니까 엘레나는 자기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듯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릴라의 인형을 지하실로 던져버리죠. 근데 선우 씨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뭐 동네에 있는 어떤 굴이라든가 지하 어떤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겁도 없이 잘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데들이 많이 열려 있었어. 지금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고 안전하게 학원 봉고차를 타고 집을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그때는 애들이 막 방목되어서 골목에서 몰려다니면서 놀고 그랬잖아요. 근데 50년대는 더 했겠지 뭐. 그치. 근데 그 감각이 아직도 생각해보면은 어렴풋이 있지 않아요? 어두운 저런 곳에 두려움을 호기심이 이겨서 들어갈 때 그 약간 쭈뼛쭈뼛 거리고 땀이 나지만 궁금해서 또 계속 가볼 수밖에 없는 애들이랑 너무 파들파들 무서워하면서도 또 가는 그 느낌 같은 게 알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인형을 찾으러 지하실에 갔다가 인형이 이제 어둑한 곳에서 무섭기도 한데 보이지 않으니까 도나킬레가 가지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찾아가서 이 황당해하는 아저씨가 카모라잖아요. 또 모든 걸 돈으로 많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애들에게 돈을 주죠. 애들은 뭘 사죠? 그 돈으로? 작은 아씨들 책을 사요. 작은 아씨들을 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소중하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또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죠. 릴라는 먼저 다 읽었는데 레누랑 같이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정말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어하는 소녀들에게 작은 아씨들이란 너무 큰 의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대를 사는 한국 사람들이지만 1950년대 이탈리아 나폴리 시골에서 애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실이 연결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씨들을 쓴 루이자 메이 올콧 작가의 경우에도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해내서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했던 사람이잖아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글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된 케이스잖아요. 흔치 않은. 그래서 이 아이들은 특히 릴라가 얘기하죠. 우리도 글을 써서 돈을 많이 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폭력으로 가득 찬 나폴리의 작은 동네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폭력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 전 세대에 너무 만연했던 폭력과 어떻게 결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맞아요. 나폴리 사부작은. 근데 이 여자아이들에게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책을 세상에 내놓고 이야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후천적으로 힘을 습득하고 행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핵심적인
어떤 생존의 수단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어떤 방식인 거죠. 사실 릴라가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고 공부도 잘하고 암산도 뛰어나고 그림마저 잘 그리고 창작도 잘하는데 불행하게도 릴라의 집안에서는 여자아이가 배워서 뭐하냐라는 이유로 중학교에 보내주지 않습니다. 대신 레누의 집안은 그래도 아버지가 시청에서 일하고 하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조건에서 반에서 아주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면은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둘의 인생이 한 번 분기점을 맞죠. 레누는 금발머리고 릴라는 검은 머리죠. 이거 너무나 고전적으로 반복되는 2인조의 어떤 설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릴라가 흑발이고 레누가 금발이다. 그리고 레누가 특히 어릴 때부터 금발이라는 면 때문에 어른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거를 보면서 금빛 종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수의 시대에서 두 여성 인물에 대한 어떤 전형적인 금발 흑발의 구도를 가져와서 또 비트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죠. 금빛 종소리 제가 받은 리뷰 중에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우 씨가 금빛 종소리 읽고 난 뒤에 영화도 책도 다 너무 더 재밌다. 아우,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잖아요. 금빛 종소리 이후에. 근데 이 나폴리 사부작에도 상징적인 이미지가 정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 엘레나 페란테는 신화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 그렇죠. 둘이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도 있지만 또 지하로 내려가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터널을 빠져나가서 맞아요. 모험하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바다로 가자라고 하는 장면도 있죠. 특히나 일권에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떠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원형적 이미지들 같은 것을 만드는데 여러분 1권을 읽고 나서 2, 3, 4권을 읽어 나가는 동안 몇 번이나 아니 이게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끝도 없이 하게 되죠. 맞아요. 특히 두 주인공을 둘러싼 남자 관계 이 소설은 터집니다. 이 시리즈는 대하 소설인 동시에 또 막장 드라마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아까 등장인물이 참 많다. 마을 사람들이 다 3페이지에 걸쳐서 이름이 수없이 언급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 사이에 커플이 무수하게 탄생을 해요. 만났다, 헤어졌다, 애를 낳았다가 또 바꿨다가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또 상도 엄청 많이 받고 믿을 만한 리스트에서 순위를 차지하고 이러지 않았으면은 가다가 굉장히 많은 의심에 부딪히기도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뉴욕타임스가 나에게 막장 드라마를 추천했어?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잖아. 여둘통이 나에게 막장 드라마를 추천해? 하지만 막장인 동시에 막장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막장 드라마적 요소가 또 우리가 이 책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상을 뒤엎고 뭐가 어째?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거를 4부작을 다 끝내고 나서 돌아보면 어떠냐면 이 두 여자의 삶에 무수한 남자들이 스쳐가요. 뭐 결혼을 한 남자도 있고 뭐 잠깐 짧게 같이 바람나서 사는 남자도 있고 아니면 뭐 고백을 했다가 차이고 친구로 쭉 가는 남자도 있고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오가는데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이 둘인 거야. 맞습니다. 그게 또 큰 걸 말하기도 해요. 가장 강렬하고 중요한 드라마 끝까지 가는 그런 드라마는 이 둘 사이에서 일어나죠. 심지어 부모 형제랑도 뭐 사이가 틀어지고 서로 안 보게 되고 원가족을 떠나는 그런 일도 생기는데 이 두 친구 사이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끝까지 영향을 주고받죠. 심지어는 서로 보지 않고 지낼 때조차. 맞아요. 이 두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을의 면에 있는 터널, 책에서는 터널이 이제 3개가 있고 가장 오른쪽 터널이 가장 어두웠다. 그곳을 통과해서 나가서 저 멀리 바다를 보러 가자 하면서
일종의 이 둘 사이에 신화적인 첫 소풍 같은 걸 떠나게 되는 거죠.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가 쏟아지고 중간에 릴라는 돌아가자고 하고 레누는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비를 쫄딱 맞은 채 돌아오게 되죠. 레누는 더 나가고 싶었던 만큼 앞으로의 인생에서 레누는 나폴리를 떠나서 아주 먼 곳까지 가게 됩니다. 아주 수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책을 쓰고 책을 통한 활동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외부의 경험을 하게 되고 바다로 가려다가 돌아가자라고 했던 릴라는 그 수없이 많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죠.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레누가 더 멀리까지 나아가니까 더 성공한 삶인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계속 읽다 보면은 두 사람의 어떤 삶의 반경이라는 면에서는 더 멀리까지 가는 건 레누일 수 있겠지만 자신이 어떤 속한 처지, 자기가 소속되게 되는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의 삶은 계속 업다운을 각자 반복하면서 그것이 서로 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레누의 경우에는 여둘톡에서도 계속 북진하는 나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남쪽의 고향에서 시작해서 점점 북으로 올라가는 레누가 딱 그래요. 보면은 나폴리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피사로 진학을 하고 이제 나중에 글 쓰는 삶을 살게 되면서 뭐 밀라노, 피렌체 이런 점점 더 북쪽으로 나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은 나폴리는 좀 더 거칠고 사투리가 좀 또 감정을 엄청 격하게 드러내는 그런 사회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하나 씨랑 저는 너무 부산 같지 않았어요? 너무 읽으면서? 이입이 되는 거죠. 저는 말하기를 말하기에도 썼는데 우리의 고향 말이 우리의 내면의 어떤 부분을 잘 반영하기 힘들고 억압해. 맞아요. 그리고 좀 더 거친 어떤 부분을 억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겨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그 어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서를 형성하죠. 그래서 저희는 북진에서 서울로 왔을 때 말이 바뀌면서 사람이 좀 변화되는 그런 것을 실제로 겪었죠. 맞아요. 어떤 다른 자아를 꺼내놓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는 한참 잊고 지내던 다른 자아를 다시 꺼내는 느낌이 들죠. 그게 좀 또 나와 어색하기도 해. 그렇기도 하지. 그러니까 마냥 긍정적인 경험이라고만은 할 수 없지. 근데 이렇게 레누가 나폴리를 떠나서 점점 더 공부한 사람들, 지식인들의 세계로 들어가고 점점 더 문명화된 세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게 되는 그림이 이제 뭐 칠성파, 양은이파 이런 조폭들이 지배하던 어떤 부산 출신의 자갈치 같은 데서 자라난 여자애가 서울로 유학 오고 이런 이야기 같지 않아요? 너무?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표준어로 이야기하다가 나는 사투리로 말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이경미 감독님의 비밀은 없다에 보면은 손예진 배우 캐릭터가 표준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굉장히 다급하고 감정이 분출할 때 전라도 사투리를 확 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정말 강렬하잖아요. 나폴리 사투리가 여기 이 책 사이사이에 이렇게 등장할 때 환기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레누가 집을 떠나서 공부를 계속하면서 어떤 지식과 언어로서 자신의 세계를 넓혀간다면 릴라는 나폴리의 남기를 선택했다기보다는 남는 삶이 주어진 거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랬을 때 릴라가 또 갖추게 되는 어떤 힘 같은 거는 릴라가 가진 매력? 그리고 사람들을 휘어잡는 어떤 카리스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끌리는 남자들을 지배하는 지배력? 이런 것의 발휘로 나타나죠. 그것 때문에 릴라의 인생이 굉장히 복잡해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레누가 멀리 가고 레누의 삶이 말하자면 조금씩 더 우아해져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반면 릴라의 삶은 한때 고향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와 결혼을 해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것도 사실이죠. 한 듯 했다가 그것이 아주 다른
경랑에 휘말려 들게 되면서 햄 공장에서 일을 하는 또 기간이 있죠. 거기서는 여러 노동의 문제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처지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비타협적인 릴라의 자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역동을 만들어내는데 이 책은 아까 막장 드라마적 요소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나폴리의 현대사가 이탈리아의 현대사가 또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대충 알겠죠. 68년도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68혁명 시기라든가 파시스트와 공산당의 서로 대립이나 갈등이라든가 굵은 흐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책은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맞물려서 일어나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1권 앞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등장인물의 가계도가 중요한 이유도 거기에 있죠. 왜냐하면 릴라와 레누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부대끼면서 살아간 옆집 사람들, 뭐 내 초등학교 동창, 소꿉놀이 하던 애들 이런 삶이 각자 어떤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는가, 계급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리고 어떤 정당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멀리까지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어떤 정치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그냥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부침, 어떤 상승과 몰락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때문에 역사의 한켠에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그냥 이 이야기 속에서 너무 우리가 젖어들게끔 그렇게 솜씨 좋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의 삶도 마냥 비난할 수는 없게 만드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맞아요. 방금 솜씨 좋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솜씨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이 책은 정말 읽어볼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선우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까지 읽었더라? 책을 막 찾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저희도 이런 독서 경험이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경험이고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면은 같이 막 수다를 떨고 싶어져요. 맞아요. 저희가 추천을 해서 이 책을 읽게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책을 읽고 나서 여둘톡을 다시 들으셔도 좋고 다른 책을 읽은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는 사실 폭력에 대한 묘사가 많기도 해요. OTT 시리즈에서는 책에서는 그게 문장으로 돼 있지만 그걸 봐야 되잖아요. 맞는 사람의 소리도 막 들어야 되고 그 폭력 수위가 좀 높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근데 야만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전쟁의 상흔이 있었던 그런 나라고 근데 그렇게 윗세대의 남성들이 폭력에 절여져 있을 때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그 폭력이 미치는 거는 너무 존재하는 현실이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되게 많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직시하게 만들면서 약자의 삶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릴라와 레누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찌 보면 되게 가능성으로 충만했던 어린 시절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주변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 더 공감하게 되고 더 같은 처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면서 말하자면 이 주인공들이 과연 여성주의적인 삶을 사는가?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되게 바람직한 어떤 페미니즘적인 결정을 하면서 사는가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되게 남자에 종속되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고 남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순간들도 있고 정말 그럴 때마다 쌍욕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여성서사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레누와 릴라는 없어서는 안 될 두 축 같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있어서. 그리고 릴라가 느끼는 어떤 묘한 현상 같은 게 있죠.
이 책에서는 경계 해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어린 시절에 새해를 맞아서 폭죽을 막 미친 듯이 동네에서 쏘다가 그것이 총을 쏘는 그런 폭력 상황으로 비화하는 그런 중간에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릴라는 그런 것을 느끼는데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릴라는 힘에 민감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를 누가 공격한다면 그것에 2배로 갚아줘야 되고 나를 업수히 여기지 않게 내가 선방을 날려야 되고 이런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고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기도 하고 힘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사실 되게 육체적인 힘은 약했을 텐데 깡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 힘은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힘도 있지만 언어의 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양한 방식의 힘을 타고나기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도 하고 지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기도 한 거죠. 반면 레누는 힘의 부딪힘 같은 것을 뾰족하게 하기보다는 온화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대신에 레누는 어떤 중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개념화하는 힘이라든가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것을 언어화한다거나 논리적으로 꿰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기둥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훈련을 받아왔죠. 그렇죠. 그것을 더 키운 사람이죠. 나중에 그래서 나폴리에 실제로 있었던 커다란 지진이 벌어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릴라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죠. 하지만 레누는 거기서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릴라는 그 힘은 지구의 힘이기도 하죠. 내가 디디고 있는 어떤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물건들의 경계 같은 것이 해체되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왜냐하면 그 사나운 힘 같은 것이 너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인물이 릴라잖아요. 근데 그런 릴라에게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땅속으로부터의 힘이 집안을 파괴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레누는 그때 릴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릴라가 계단 위에서 손을 내미는 것처럼 자기에게 언제나 넌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과제를 제시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타고난 성정인 중심이 있고 언어화할 수 있는 능력, 릴라의 추동을 통해서 자기가 쌓아 올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이 이제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릴라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마치 해와 달처럼 둘이 같이 그래프가 계속 반전되면서 이 둘이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힘도 생겨나고 성장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생겨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둘 다 평탄하게 잘 사는 시기가 없어, 인생에. 누구 한 명이 해와 달이랑 같은 거야. 평탄하면 안 돼. 누구 한 명이 잘 지낸다 싶으면 한 명이 무슨 미친 문제가 생겨 있고 독자로서는 진짜 바람 잘 날이 없구나. 이러면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갖는 감정은 마냥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지만은 않아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경쟁 구도이기도 했고 서로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끌리면서도 또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하기도 하는 그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서로 간에 아주 긴 세월 동안 복잡하게 오갑니다. 그야말로 애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일방적이거나 평면적인 관계에 비해서 훨씬 풍성한 이야기를 평생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진심으로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장면도 있죠. 후반이 되면은 여러 일들이 있고 나서 릴라와 레누가 한 집의 아래 위층으로 살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고 각자의 자녀들도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의 경우 이들이 이 4권의 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도 굉장히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아, 진짜 육아 만만치 않아요. 그럼요. 이거 읽으면서 더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육아를 누가 담당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이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러다가 릴라와 레누가 한 집에서 아래 위층으로 각자 또 같이
육아를 같이 하죠. 그렇죠. 한 집안의 아이라 하더라도 아빠가 또 달라서 선이 다르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는 아이에게였던가요? 릴라와 레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우리 모두 너희 둘의 엄마란다. 근데 이게 또 어떤 이상적인 가모장제의 여성 공동체, 육아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레누가 다시 책을 내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집을 막 비우고 애들을 릴라한테 맡긴 채 막 북토크하러 다니고 그러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애들을 약간 홀가분하게 잊어버려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막 애 낳고 키울 때는 남편이 공부하는 남편이고 육아를 돕지 않고 자기에게만 아이들이 다 맡겨져서 자기 커리어가 단절되고 글을 못 쓰면서 굉장히 초조해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레누였는데 누군가가 애를 봐줄 사람이 생기니까 맡겨놓고 또 신나게 다니면서 이게 정말 돌봄 노동이라는 게 너무 티가 안 난다. 그리고 계속 물고 물리듯이 이야기는 돌아가죠. 저는 아까 우리 모두가 너희 둘의 엄마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이상적인 가모장의 공동육아라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상징하는 바가 이 책이기도 한 거죠. 릴라와 레누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의 상징이기도 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있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탄생하지 못하죠. 이것은 한 사람이 쓴 거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또 레누가 이 이야기를 자기 관점에서 릴라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들 둘의 이야기를 쓰면서는 사라졌던 릴라가 돌아와서 여기서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완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그게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먼저 읽기 시작했지만 선우 씨가 저보다 더 빨리 끝냈죠, 이 책을. 그리고 선우 씨가 책을 안고 쓰러지는 장면을 제가 봤잖아요. 카페에서 제 옆에서 읽었으니까. 아, 그래, 나도 부지런히 따라가겠다 하고 나서 4권 중반 정도까지를 읽는데 계속 너무 막장이어서 제가 선우 씨한테 이거 마지막에 감동적으로 끝나는 거 맞아? 계속 막장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너와 했어요. 뉴욕타임스와 여둘톡이 다 같이 다 막장을 추천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아, 근데 저도 선우 씨처럼 4권 마지막 부분을 읽고 책을 껴안고 쓰러졌을 뿐더러 INFP답게 눈물까지 막 흘렸습니다. 마지막 한 20페이지 정도쯤 갔을 때는 이런 식의 마무리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았는데 근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결정타 어떤 강렬한 이미지는 맨 마지막 2페이지에 나옵니다. 맞아요. 어쩜 이렇게 끝에 꽝 하고 끝날 수 있는지. 너무 박력 있고 너무 강렬하고 너무나 힘이 세서 이 이야기가 영원히 내 안에 내 안이라는 공간에서 날아다니겠구나. 계속 움직이겠구나. 이 작가 엘레나 페란테가 2436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서 내 안으로 이 이야기를 쏘아보냈구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결말이 정말 1권의 맨 처음으로 4권을 덮자마자 1권의 맨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돌아가서 읽고 싶게끔 만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열었던 데서 다시 딱 닫히는 그런 동그라미를 이루는 느낌이고 그 안에 릴라와 레누가 양축을 이루고 있는 이게 뭐죠? 태극이다. 나한테 전염된 거야. 제가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책의 구조를 파악하는 어떤 훈련을 김하나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진짜 이 책을 읽는 내내 우리가 누군가가 먼저 앞서 나가면서 읽다가 또 한 권을 가지고 둘이 동시에 읽고 있는 시기도 있었고 이거 우리 읽는 방식 자체가 릴라와 레누처럼 읽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면은 릴라가 작은 아씨들을 먼저 읽고 나서 레누가 아직 이 책을 못 읽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안타까워한다. 그런 대목이 나의 눈부신 친구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뭔가 부상으로 사랑의 학교를 받았는데 사랑의 학교 여러분 아시죠? 쿠오레라고 하는 예전 이탈리아 배경의 어린이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사랑의 학교보다 작은 아씨들을 훨씬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자라던 80년대에도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읽을 수 있는 소녀들의 이야기가 없었어요. 50년대에도 사랑의 학교는 소년의 이야기이고 남성적인 화자가 쓴 서사가 훨씬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 안에서 글 쓰는 여자의 이야기를 만났을 이 소녀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근데 그게 지금 나폴리 사부작을 읽는 독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작은 아씨들은 최근 한 몇 년 전에 그레타 거윅이 만든 작은 아씨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조가 이런 이야기에 누가 관심 있겠어. 이런 우리 자매들의 이야기 같은 것에 누가 관심이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갑자기 왜 자신감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랬더니 에이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써야 중요해지는 거 아닐까? 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원작에 없었던 대사인데 그레타 거윅이 굉장히 놀라운 솜씨로 그리고 현대에 너무 필요한 이야기로 작은 아씨들을 각색하면서 에이미가 조에게 이런 대사를 하는 걸 넣었단 말이죠. 하지만 에이미는 조의 원고를 내다 버리기도 했지. 난 에이미를 평생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없어지는 것은요. 너무 원통하게 어떤 것이 없어지면 그것을 사랑했던 사람의 내면에 그것이 살아나게 되죠. 조는 그 원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고와 함께 자신의 어떤 글쓰기 욕망도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함이 더 크게 불붙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사라진다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힘을 그것을 사랑한 사람의 내면에 불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어찌 보면 영화 헤어질 결심의 마지막 장면 구도와도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한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남은 한 존재는 영원히 그 사람을 찾아 헤매면서 어떤 미결 사건으로 남아버리는.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제들도 다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야기가 남잖아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서로서로에 대한 기억이 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이미지, 힘, 따뜻함, 차가움, 여러 기억들 같은 것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형성하죠. 우리 모두는 서로서로에게 무언가를 형성하고 무언가를 불어넣어주고 또 사라지곤 합니다. 아니 나는 진짜로 4권을 덮고 나서 1권을 다시 읽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다시 읽고 있는데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아 이게 진짜 원을 이뤘구나 하는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야. 릴라가 유독 마을에서 릴라는 좀 특이한 애잖아요. 또래 여자애들은 다 싫어하는 어떤 아줌마가 있어. 미친 아줌마예요. 남편이 죽고 그 충격으로 되게 힘들어할 때 자기 윗집에 살던 도나토 사라토레라고 하는 철도 공무원이고 시도 쓰고 말하자면 되게 성실한 가장처럼 보이는 마을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된 직업을 가진 고상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남자가 이 여자를 되게 안 됐어 하면서 도움을 주다가 뭔가 내연 관계가 됐다. 이런 소문이 도는 멜리나 아줌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다들 미친 여자라고 하고 창녀라고 하면서 기피해요. 어린 여자애들조차도. 근데 릴라는 이 아줌마를 혼자 감싸주면서 욕하는 애를 때리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그냥 릴라가 좀 특이한 아이이고 반항심이 있고 싸움을 잘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권까지 다 읽고 나니까 사실은 이 멜리나 아줌마의 삶에 어떤 그늘이 있었을지 표면만 보는 사람들이 욕하는 그 이면을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성인이 된 레누나 릴라의 삶에도 그런 식의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 인생을 두고 봤을 때 결코 어떤 단면만 가지고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쌓인다라는 거 그거를 마치 어린 시절에 릴라가 간파하고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까 선우 씨가 이 사권까지 다 읽고 나서 1권으로 돌아갔더니 딱 원을 이루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 원이고 옆에서 보면 이게 나선처럼 원은 겹쳐져 있지만 위로 무한대 아래로 무한대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깊어지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 추진력도 굉장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처음 출발에서는 릴라와 레누에게 아주 중요한 게 이전 세대에 답습되어 온 뿌리 깊은 폭력을 멈추는 것, 그것과 단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게 내가 이 커뮤니티에서 멀리 도망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추는 것, 그게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지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힘을 갖춰서 대항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혹은 그것을 단절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과의 결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출되는데 사실 그리 쉽지 않죠. 그거를 멈추기가. 그리고 그 폭력의 연쇄고리는 이들의 세대를 통과해서 계속 어른이 되어서도 이 두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계속해서 주죠. 근데 그 폭력이 어떤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에서 점점 더 어떤 거대한 자본의 폭력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린 세대이던 이들이 노년이 되어서 사라지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끊어내는 방식의 결말을 한 사람은 추구하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뒷세대로부터 어떤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잖아요. 자기 딸들이 엄마 책 구려. 그리고 독자들로부터도 점점 외면당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자기의 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죠. 그런 식으로 스스로 진행형의 선택들을 이어나간다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죠. 나폴리와 이들의 고향 마을의 폭력성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고 달아나고 싶어하고 그런데 이들이 살아나가면서 깨닫게 되죠. 모든 폭력은 어디에나 있고 다 이어져 있다고. 나폴리의 폭력이 이탈리아의 폭력이고 이탈리아의 폭력이 유럽의 세계의 폭력이라고. 맞아요. 레누의 딸들이 이탈리아를 떠나서 해외로 나가서 살지만 뉴욕에서 9.11 테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둘은 어떻게 보면 레누는 원심력, 릴라는 구심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레누가 굉장히 많은 곳에 자기 딸들은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들을 하고 이 사람은 또 굉장히 명성을 누리기도 하죠. 릴라도 일종의 명성을 누리지만 그것은 고향 마을에서의 명성이고 그래서 레누가 고향 마을에 갔을 때 릴라와의 어떤 명성이 뒤집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나오죠. 이들의 어떤 반경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것을 수치화한다면 레누가 훨씬 월등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을 깊이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릴라가 나폴리의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나폴리가 담고 있는 그 수많은 폭력의 이야기, 상징적으로는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조각상이 서 있던 성당이 어떻게 다른 분쟁과 희생을 기리는 건축물로 변해왔고 여기에 지명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나중에는 거의 지역학 해설가가 되죠. 그것은 구심력의 힘이고 그리고 그 한 장소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벌어졌던 그 수많은 이야기가 공시적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만큼이나 깊고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이야기가 합쳐졌을 때 아주 깊고도 넓고 풍요로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레누가 학업을 계속하고 직업 작가가 되어서 자신의 책을 펴내고 여러 매체에 기고를 하면서 어떤 언어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는 동안에 오히려 장문의 소질이 탁월했던 릴라는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죠. 레누의 글쓰기가 좀 더 제도화된 다듬어진 글쓰기이고 점점 작가로서의 영향력을 갖춰가기 위해서 그런 글쓰기를 더 훈련을 받는다면 릴라는 좀 더 본연에서 우러나오는 충동적인 그런 글쓰기에 가깝고 둘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역전되는 듯이 보이는 기간이 있지만 릴라는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컴퓨터라는 새로운 세계에 먼저 발을 디딥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래밍 언어도 언어잖아요. 이 그렇죠. 새로운 자신의 언어를 익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자기의 힘을 또 여기서 구축하게 되죠. 작은 아씨들 같은 책을 써서 돈을 벌고 힘을 쌓는 것과는 다른 듯 보이지만 이것도 어떤 다른 형태의 언어를 사용해서 사업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신년에 아주 너무 즐겁고 호쾌한 독서였습니다. 저희가 책 제목을 전체를 소개를 안 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나폴리 사부작의 첫 권이 나의 눈부신 친구, 두 번째 권이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3권은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4권이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긴 글을 읽는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도처에서 보는데 이 책은 긴 글을 읽는 능력을 퇴화되어 가고 있던 아이를 다시 끄집어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니 저 이거 전자책으로 스마트폰으로 수천 페이지 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하지만 다 이제 어떤 텍스트든 재밌으면 다 읽게 된다. 아무리 길어도. 다채로운 재미와 깊이를 아주 솜씨 좋게 구현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휴에 그렇게들 편의점과 마트로 달려가셨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가벼운 마음으로 과자 특집 한번 해보자 하고 신나게 먹는 이야기 했더니 진짜 많은 톡토로들이 좋아해 주셨네요. 아, 그리고 정말 반가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구맛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청양과자는 맛살구가 바른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의 사진을 찾아서 올려주셨는데 어떤 분은 광고와 함께 종이 상자에 들어있는 그 제품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다른 분이 팟빵에는 찐김님이 올려주셨네요. 하나 작가님의 살구맛은 요것이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제 기억에 맛살구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요겁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댓글들이 대체로 한 3가지 계열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 맞아요 그거 맛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 왜 이 과자 얘기 안 하셨죠? 세 번째는 혹시 이건 기억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본인 취향의 과자를 무수히 추천을 해주셨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아 맞아 이 과자 있었지 하는 과자들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과자들이 진짜 많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 씨가 먹을 거 얘기하니까 정말 너무 신이 난 게 느껴져서 기분 좋다 이런 댓글이 많았고 또 의외로 하나 작가님 과자 취향 저랑 똑같아서 깜놀 이런 댓글들도 많았어요. 맞아요. 제가 좀 관대한 편이라면 뭐 이것도 저것도 다 맛있지 않나 이런 입장이라면 하나 씨는 엄격하게 자기 기준이 있는데 톡토로들이 많이 비슷하다고 해주셨어요. 시골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이번 회차 정말 즐겁게 들었습니다. 평소 여둘톡에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김하나 작가님께서 이야기할 때 황선우 작가님이
하며 잘 듣고 있다고 호응해 줄 때인데 이 회차에서는 듣고 있는 황선우 작가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김하나 작가님이 새로운 과자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황선우 작가님의 설명과 페어링, 권유, 그리고 그거 맛있다? 푸후후 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장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과자 이름은 삿도밥이에요. 단짠의 희한한 맛에 팝콘도 뭣도 아닌 새하얀 과자의 이름이 왜 삿도밥인지 의문입니다. 진짜 그러네. 우리가 인디언 밥은 미국에 옥수수가 많이 나니까 주 재배 지역에 살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그런 명칭을 따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막 했는데 삿도밥은 진짜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삿도밥 이전에 나는 늘 삿도라는 이름이 너무 의문이었어. 삿도 자체가 어디서 나온 말이며 삿도 이상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어떤 단어를 반복하다 보면 게슈탈트 붕괴 오잖아요. 맞아요. 삿도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왠지 선비사자에 한글 똥가? 이런 이상한 생각 들고. 오늘 회차를 들으며 어지러운 시국 때문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낄낄거림의 중요함을 떠올립니다. 오랜만에 낄낄거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귀성길에 먹을 과자를 사러 편의점에 가야겠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재미난 과자 특집을 쏘아 올려주신 11살의 계랑토로님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연휴 중에 가족들이랑 마트 가서 과자 샀다, 편의점 들렀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삿도밥 다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고 웃기네요.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개러버님의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워싱턴 DC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오. 워싱턴 DC 아메리카 인디안 박물관에 괄호 열고 이 이름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마는 인디안 밥이 전시되어 있어요. 라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와. 다른 옥수수로 만든 음식들을 같이 전시하고 있어요. 옥수수는 9,000년 전부터 미국이 원산지이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주식으로 먹던 건데 이런 옥수수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를 알리는 용도예요 하시면서 다양한 과자들과 함께 아니 그리고 옆에는 아보카도도 있어. 아보카도랑 과카몰리가 있어.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인디안밥 표지를 보니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두 네이밍이 합체돼 있어요. 인디안 이 깃털 장식을 쓰고 있는 게 너구리야. 그러네. 너구리 뭘까? 제보 감사합니다. 저희가 빠뜨려서 아차했던 과자가 몇 가지 있는데 톡토로들이 빠지지 않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맛동산. 맞아요.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맛동산 먹고 맛있는 파티. 근데 맛동산 저도 참 좋아하고 오랜만에 먹으면 또 참 맛있죠. 근데 약간 이것은 저희의 한계인데 저희가 고양이 집사들이다 보니까 이 맛동산이라고 하는 맛있는 과자가 전문 용어로 쓰이기도 하죠. 맥락이 조금 다른 지점이 있다. 나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떠올라 버렸네. 고양이들이 이 응고형 고양이 모래에 배변 활동을 하고 나면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과자 얘기 더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새우깡이라든가 감자깡의 깡이 뭘까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지버드님께서 창원에서도 빠빠오를 먹었다라고 하는 제보와 함께 알려주셨어요. 깡이라는 것은 농심 창업주의 손녀가 아리랑을 아리깡 하고 서투르고 귀엽게 발음하는 것에 착안해서 새우깡이 탄생했고 아시다시피 대박을 친 후에 비슷한 계열의 바삭한 농심 과자들의 깡이 전미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아시고 계신 그러게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깡보다 아리랑이 더 쉽지 않나요? 아디당이면 모를까. 그리고 빠빠오는 서울에서도 먹었다. 노원구에서 살았는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달콤빵책님께서 저는 고래밥이 제일 맛있는 듯요. 맛으로 먹고 멋으로 먹는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걸 따라 불러보니까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리온골의 밥 이거 아니에요? 재미로 먹고 맛으로 먹는. 아, 그러네. 잘못 알고 계셨잖아요. 아니 어쩜 이런 CM송들은 잊혀지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빠뜨린 아주 중요한 과자를 언급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6565P님께서 과자 특집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역시 먹을 것 이야기를 하면 선우 작가님이 흥분하시는 게 재밌는 포인트. 크크크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스 과자는 빈츠예요. 저희가 빈츠 되게 좋아하는데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실수네요. 빈츠는 비스킷의 한 면이 이제 초콜릿이 코팅된 그런 류의 과자죠. 여기에 어떤 그림이 새겨져 있죠? 범선 같은 거. 범선입니다. 대항해 시대적인 그런 과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스 과자는 빈츠예요. 물론 제 돈 주고 많이 사 먹진 않지만 이상하게 빈츠는 제가 사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 않고 탕비실 과자에 있는 한정 수량일 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고급지고 비싼 과자 느낌이 있어서 아직도 좋아한답니다. 맞아요. 회사에서 무슨 행사하거나 그러면은 빈츠 꼭 있어야 돼요. 빈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나눠서 먹는 상황에서 유용하죠. 쪼꼬 러버로서 제가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있는 빈츠를 비초비 얘기에 급급하느라 놓쳐버렸던 게 참 너무 아쉽네요. 네. 그래도 톡토로들이 이렇게 또 저희가 놓친 부분을 채워주시니까요. 차산토로님께서 그동안 많은 에피소드에 수도 없이 마음속으로만 댓글을 달다가 과자 이야기엔 못 참고 달려와 드디어 댓글을 남깁니다. 설거지하면서 듣다가 초이스 얘기를 듣고 초이스!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저도 정말 좋아해서 가끔 생각이 나는 과자인데 한국에서는 단종이 돼서 정말 아쉬웠어요. 근데 이 과자 일본에서 똑같은 이름과 맛으로 아직도 판매 중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갈 일 있을 때마다 꼭 마트에서 초이스 한 상자는 사와요. 추억 속 다보탑은 아니지만 이 맛이 그리운 분이 계시다면 여행 가신 김에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하셨네요. 많은 한국의 과자들이 또 일본을 카피한 경우가 많았죠. 맞아요. 카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마 라이센스를 주고 사와서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다비 햇비님의 긴 댓글입니다. 30살 되도록 과자를 못 끊는 게 싫었는데 저희 이제 곧 50인데 못 끊어요. 작가님들도 과자를 사랑하고 계시다니요. 신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과자 수다에 동참해 봅니다. 꾀돌이, 짝꿍, 94년생인 저도 먹고 컸어요. 세상에 저희는 94년에는 이미 없어진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꾀돌이는 지금도 가끔 사 먹는답니다. 1번 초코류에서 빠져서 아쉬운 것 시리얼. 시리얼이 있었죠. 맞아요. 조금 약간 파삭파삭 가벼운 제형의 알갱이가 좀 작고 안에 초코가 있었어요. 칸초, 초코송이류의 과자 중에 시리얼을 아시나요? 딱딱한 곡물 과자 안에 초코가 들어있었어요. 맞아요. 생각나네요. 2번 아몬드 빼빼로가 제일 맛있다는 말씀에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누드 빼빼로, 요즘은 초코필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또는 오리지널 파입니다. 덕분에 경쟁률이 적어 마음 졸일 일은 없네요. 3번 곡물류 과자에서 빠져서 아쉬운 것 꽃갈콘. 저희가 꽃갈콘 얘기를 안 했군요. 참 반성하자. 꽃갈콘 어릴 때 어떻게 먹었죠? 손가락에 다 껴가지고. 그러니까요. 약간 위키드 놀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손가락에 이렇게 손톱처럼 껴가지고 하나씩 뽑아 먹었죠. 갈색은 군옥수수 맛, 빨강 더하기 검정은 매콤 달콤 맛. 이 두 가지를 아주 즐겨 먹어요. 4번 콘칩 꿀팁. 오리지널보다 초당 옥수수 맛이 훨씬 맛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초당 옥수수 제보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저는 아예 몰랐어요. 저도 초당 있는 줄 옥수수 몰랐어요. 맛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칩이 더 얇아서 시즈닝이 잘 배어 있어요. 겨울보다는 여름철에 재고 구하기가 더 쉬운 편이니 꼭꼭 드셔보세요 하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포카칩 햇감자랑 비슷한 위상이네요. 그러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포카칩 햇감자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나온다고 해요. 10월까지도 햇감자가 나온다고 하네요. 너무 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약간 한정판 느낌으로 초여름에만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보다는 1년 중에 거의 절반 아니에요? 5월부터 10월이면.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5. 사라진 롯데샌드 깜뜨.
요즘 유통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레오보다 롯데샌드 깜뜨가 더 풍성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워요. 그러니까 오레오 비슷한 깜뜨라고 하는 롯데샌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비슷한 듯 다른 과자들에 대한 개인 취향이라고 하면서 참크래커가 아이비보다 맛있고 신짱이 짱구보다 맛있다라는 굉장히 섬세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하시나요? 물어보신 것 중에 왓다 초코바가 있었는데 선우 씨는 왓다 초코바 아나요? 아니요. 저는 안 먹어본 것 같아요. 저도 이 포장지를 봐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톡토로님들이 이거 기억하세요? 하고 서로 반가워하신 품목이 B29라고 하는 B29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거 기억에 없는데 카레맛 나는 스낵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니폴이랑 문방구에서만 살 수 있던 닭강정 아시는 톡토로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미니폴은 기억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닭강정은 기억이 안 나네요. 미니폴은 기억난다. 기억나요. 예. 그 밖에도 초코틴틴 언급해 주신 분 계셨고요. 엄마 손파이, 리파이 그리고 고프레와 빠삐오트의 행방을 물어봤던 질문에 셋강토로님께서 최근 비슷한 맛을 찾았다며 과자류의 숨은 강자 청우식품 알죠? 알죠. 거기서 나온 건데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는 아꾸뿔레 고프레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빠삐오트와 비슷한 것은 마랭고 이름이 어렵네. 그리고 프렌치파이의 옹졸한 잼의 양이 아쉬우셨다면 플랑을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 까먹어서 얘기 못했는데 최근에 먹어보고 또 맛있었던 과자가 와플샌드라는 과자가 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이거는 롯데샌드가 파인애플 맛이잖아요. 중간에 있는 크림이 사과 맛이에요. 크라운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와플이 보통 사과잼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과 크림이 들어가 있고 와플 조직으로 양쪽에 비스킷이 생겨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 실제로 좋아하는 음식과 과자의 상관관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선우 씨가 프렌치파이 사과 맛 맛있다 먹어봐라 했을 때 저는 선우 씨는 애플파이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저는 애플파이 자체를 있으면 안 먹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안 먹는 과자가 있다는 것도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급성 노화를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얀토로님께서 한글 학교에서 뜨개반을 맡고 있어요. 필연적으로 실사랑이 넘치다 보니 닉네임은 얀토로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기에 코바늘이 접근성이 더 높아서 코바늘반으로 진행할까 하다가 대바늘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 두 가지를 합한 뜨개질반으로 이름이 정해졌을 때 뜨개반으로 정정 의견을 내면서도 기분이 찜찜했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단어입니다. 뜨개질. 사실 제대로 수업을 듣거나 자격증을 가진 상태가 아니고 그저 오랜 취미 생활로 하던 제 뜨개 실력으로 아이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워 쭈뼛거렸는데 제가 이렇게 기쁘게 즐기는 취미를 아이들도 오래오래 함께하는 취미로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함께한 지 2해가 되어갑니다. 가끔 제법 공방스러운 순간을 만날 땐 신기하고 뿌듯해요. 지난주부터는 완성도에 상관없이 바늘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우리는 모두 니터야 라며 스스로와 아이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힘이 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의 반려과자인 OES 쿠키앤크림이랑 쿠크다스 케이크 그리고 버터 코코넛이라고 쓰여있는 걸 올려주셨는데 바다 코코넛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먹은 바다 코코넛이랑 왜 이렇게 패키지가 다르죠? 이거 3개 다 약간은 스페셜 상품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이게 뭔가 대량 포장이거나 조금 편의점 상품과 마트 상품의 차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좀 포장이 다른 것 같네요. 저 또 맛있는 과자라고 추천해 주신 것들 살짝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브라보 토로님이 요즘에 유행한 과자 중에 버퀴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고 추천해 주셨어요. 콘칩에 감칠맛이 추가된 버전으로 느껴졌는데 손을 한번 대면 끊을 수 없다고들 하니 추천드립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비토로님께서는 요즘의 최애 과자가 노브랜드 고르곤졸라 치즈 소프트콘이라고 하시네요. 삿도밥보다 바삭한데 부드럽고 조금 더 짭짤한 과자라고 합니다. 무한으로 들어가서 위험하다고 추천해 주셨네요. 삿도밥이 은근히 이곳저곳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우주 대톡토로님께서 너구리 라면의 이름은 실제로 동물 너구리에서 따온 것이 맞습니다. 농심이 제품을 개발할 때 굵고 통통한 면발이 너구리의 귀여운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서 브랜드 이름으로 선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인디안밥 과자는 이름과 콘셉트가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1976년 출시 당시 저랑 또 동갑이네요. 오징어 땅콩과 함께. 옥수수로 만든 과자라는 점에서 옥수수를 주식으로 삼았던 아메리카 원주민과 연결된 이미지를 활용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GPT 언니에게 물어보셨다네요. 아, 챗 GPT한테? 사브레처럼 언니인 거예요. 초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스포티파이로 달아주셨어요. 해외 살면서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무슨 과자를 사올까 고민하는데 가장 사오길 잘했다 생각했던 과자가 있어요. 바로 뻥이오입니다. 저 뻥이오도 좋아해요. 뻥이오 좋아해요. 저도 네, 좋아해요. 맛있어요. 외국에선 찾기가 어렵기도 하고 비슷한 과자가 없어서 사오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외에도 추로스, 참붕어빵 등등 자주 사오네요. 오늘 과자 얘기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메릴톡토로님께서 작가님들 너무 진지하게 과자 얘기하시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웃으며 듣고 있어요. 선우 작가님 프렌치파이는 사과맛 말씀하실 때 나도 모르게 찌찌뽕 했네요. 빼빼로는 제가 고2 때 나왔는데 몇 년 전 허니버터칩 출시 당시에 품귀 현상이 당시 빼빼로에도 있었답니다. 이거는 저희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게요. 빼빼로가 이렇게 품귀 현상을 일으키며 선풍적으로 등장을 했었는지는 몰랐습니다. 사기 어려워서 매일 하굣길에 동네 슈퍼에 들러서 빼빼로가 있는지 확인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미국에 있는 한국 마켓에서 살 수 있는 한국 과자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저의 최애는 오징어집, 새우깡 매운맛, 참크래커예요. 이제 건강 문제로 예전만큼 과자를 먹지는 못하지만 오랜만에 작가님들 덕분에 추억의 과자들 얘기 실컷 들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토로님이 엄마의 받아쓰기 기능을 활용해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아들토로입니다. 과자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벌써 2번 들었어요. 저도 빵부장을 참 좋아한답니다. 소금빵 맛이 제일 맛있어요. 작가님들 덕분에 빼빼로와 포스틱, 빅파이, 후레쉬파이 사과 맛을 먹었어요. 엄마가 평소에 잘 안 사주는데 여들톡 같이 듣고 아빠랑 다 같이 사 먹었어요. 작가님들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되었어요. 하트 하셨네요. 그러면서 받아 적어주신 엄마 톡토로 루나님께서 아들 토로가 불러주는 대로 엄마가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너무나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이번 화 감사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어린이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아들 토로님과 저희의 공통 과자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반갑네요. 그러게요. 애플 팟캐스트에서는 요가 강사 요기니 토로님께서 하나 언니가 과자 드실 때 젓가락을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에 손이 근질거려 참지 못하고 댓글 남겨요. 슈가텅이라고 불리는 미니 집게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오. 젓가락보다 훨씬 간편하고 깔끔하게 과자를 드실 수 있답니다. 슈가텅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선우 작가님의 책발전소 북클럽에서 리베카 솔릿의 멀고도 가까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웨비나 아주 즐겁게 보셨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고토로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어요. 일본인 톡토로예요. 냉면 얘기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의태어가 많이 나와서 외국인으로는 좀 어렵기는 했는데 어떤 느낌일까? 어떤 식감일까? 상상하면서 듣게 되니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한국 여행 가면 이것저것 찾아봐야지. 크크크 하셨네요. 아, 이 질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의태어를 정말 의성 의태어를 많이 쓰게 되죠. 그 밖에도
빵부장 라즈베리 맛이 맛있다. 그리고 나나콘을 기억하느냐. 이런 추천들이 있었습니다. 화삭토로님께서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선우 작가님. 여둘톡 133화 연휴 기념 과자 특집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방송 조연출인데요. 출연자들의 다과를 준비하는 것까지가 조연출의 5만 가지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자를 대기실 과자, 비대기실 과자로 나눕니다. 저희가 봉지 과자와 상자 과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같은 거네요. 아니 근데 또 이 분류도 너무 재밌네요. 대기실 과자의 조건에는 1번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각 대기실에 분배할 수 있을 것. 이래야 나도 소확행이 가능. 예를 들면 프렌치파이, 촉촉한 초코칩, 빅파이, 빈츠, 예감, 마가레트 등. 2번 과자를 매주 중복되게 사면 안 된다. 그러나 인기 과자는 꼭 매번 구비할 것. 예, 빈츠, 예감. 3번 남더라도 넉넉히. 그러나 제작비를 생각하여 적당한 예산으로 구매할 것. 4번 까다로운 출연자의 경우 담당 작가님과 소통하여 미리 선호하는 과자를 준비할 것. 야, 참나. 아니 근데 예를 들면 하나 씨 같은 사람은 본인이 먹는 과자만 먹을 거 아니에요. 저는 뭐가 있으면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럴 텐데 예를 들어서 대기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으면 출연 대기하는 동안에 기분이 좋아질 거잖아. 그 과자 먹으면서. 근데 내가 안 먹는 과자야. 그러면 이미 침울해져 있어. 선우 씨랑 나랑 정말 다르구나. 상관없나? 우리 같이 북토크 하러 갔을 때 대기실에 막 과자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과자 먹는 거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저는 과자를 거기서 먹을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먹고 나면은 입안이 약간 텁텁해지고 양치질도 못 하는데. 그런가? 아니 근데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때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연수원에 들어가서 전사 규모의 큰 워크숍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는 세 부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부류는 이제 자기 자리 배정이 어디 돼 있는지 테이블 확인하고 옆에 친한 사람 누가 내 옆에 앉는가 그거부터 챙기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자리에 앉자마자 교재 확인하면서 교재 읽어보고 예습하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가 저 같은 부류였는데 가방 던져놓고 음료랑 과자 세팅되어 있는 거 가서 먹을 거 뭐 있나 둘러보고 집어오는 사람이 있다. 제가 정말 너무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선우 씨는 대기실에 가가지고 과자 많으면 엄청 좋아하고. 먹지 않을지언정. 내가 먹지 않더라도 일단 뭔가 좋아하는 게 갇혀있으면 기분이 좋아. 난 다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마저 읽을게요. 복가치즘의 정점에 있는 방송 일 특성상 뽀도시, 겨울하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뽀도시 2-3시간 눈 붙이고 촬영을 나가는데 과자 좀 맛있는 거 사놓지 여기 팀은 과자가 별로야 하는 말을 들으면 욱 할 때도 많습니다만 일하러 와서 웬 과자 타령이야 라고 혼자 생각하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합니다. 맞아요. 과자를 준비해주면 고마운 거지만 또 별로라고 욕할 건 또 뭐예요. 그렇죠? 그리고 촬영이 아닌 날 자료 조사를 하거나 후반 작업을 할 때 혹은 평상시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먹습니다. 감자칩류를 좋아하는데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 중에선 포카칩 파란색 맛을 좋아합니다. 초록색은 어니언 맛인데 이 어니언 맛 시즈닝이 감자칩 본연의 맛을 가려버립니다. 친구들은 저보고 마달못이라며 파란색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저도 파란색 오리지널을 훨씬 좋아합니다. 구할 때 조금 품이 드는 과자 중에선 발스낵 그랜드 감자칩 씨솔트 맛과 레이즈 솔트 앤 비네거 맛을 즐겨 먹습니다. 레이즈 감자칩 이건 먹어봤어요. 그랜드 감자칩 씨솔트 맛은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전자는 담백한 맛에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리고 맛있겠다. 후자는 죽음의 맛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호불호가 세게 갈립니다. 시큼하고 짭짤해서 자극의 끝에 있는 과자입니다. 이거에 중독되면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과자는 밍밍하게 느껴집니다.
이 솔트앤비네거 맛 감자칩 되게 진짜 시큼하잖아요. 저 지금 읽으면서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침을 꼴깍 삼키고 왔습니다. 어제 1월 30일 목요일에 과자편을 듣고 오늘 1월 31일 금요일 귀경길에 빵부장 소금빵 맛과 쫄병 스낵을 먹으며 집에 왔습니다. 건조하게 살이 찌려나요? 어쩔 수 없죠. 여자는 풍채니까요. 건강하게 러닝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감자칩이 아니더라도 와삭바삭 과삭거리는 과자들을 좋아해서 톡토로명을 콰삭토로라고 지었습니다. 묵고제비답게 과자에 이끌려 이렇게나 수다를 늘어놓았네요. 언니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만난 까자들 많이 드세요. 네, 만난 까자들 많이 먹고 풍채를 불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전문가의 과자 분류 식견 감사합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지 않나요? 그러게요. 초록토로님의 메일입니다. 언니들 이미 아시겠지만 톡토로 단체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엔 400여 명의 톡토로들이 조용히 또 시끄럽게 공존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유드리고 싶었어요. 거의 반년 전쯤이었나? 서울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새로 집을 구하러 다닐 때가 있었어요. 집값도 많이 올랐고 저는 큰돈을 대출받으면서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고 전세 사기로 집 구하기가 녹록치 않았던 시절이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같이 살던 사람과 헤어지고 혼자 나와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젊은 여자 혼자 집을 구하러 다녀서 그런지 집주인 할아버지는 자신이 서류를 준비해 오지 않아 놓고 저에게 반말로 아가씨 그냥 해. 이거면 됐잖아. 하며 우겼고 저는 전세 사기 위험이 높아 보여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가계약금 1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단순 변심이라고요.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바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소송하고 따지고 이런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0만 원을 그냥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집을 찾아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사전에 중개인이 말한 것과 다르게 보증보험이 나오지 않은 약간의 불법성이 있는 하지만 서류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을 위해 은행에 방문했는데 은행에서 집 서류를 보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에게 알려준 것이죠. 중개인에게 전화했더니 젊은 남성 중개인은 오히려 저에게 윽박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땡땡씨, 사람이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준 은행 가서 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대출 받으면 다 나오는데 왜 그렇게 다른 은행 가서 상황을 어렵게 만드세요? 이거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화가 치미는 건 제가 그 중개인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죄송하다며 하지만 저도 큰 돈이 들어가기에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계약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가계약금과 중개료까지 다 치르고 대출을 알아보러 간 상황이라 저는 중개인 심기를 거슬러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살던 집에서 급하게 나와 친구 집에 얹혀 살면서 하루에 12시간의 업무를 감당하면서 충분하지 않은 돈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저는 그때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톡토로 오픈 채팅방이었어요. 원래는 눈으로 메시지들을 읽으며 속으로 공감만 하던 공간이었는데 용기 내서 처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상황이 이러저러한데 돈을 못 돌려받을까봐 무섭다. 중개인이 윽박지르면서 화를 낸다. 난생 처음 메시지를 남긴 어떤 새로운 톡토로에게 다른 톡토로님들은 아주 정성껏 답장들을 남겨주었습니다. 법적인 것부터 심적인 위로, 쫄지 말라는 응원까지 한껏 전달받고 저는 무너진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내가 잘못한 상황이 아니니 저에게 소리 지르는 중개인에게 단호하게 다시 말을 했고 로톡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몇 명의 변호사와 상담하며 법적인 준비를 차근히 했습니다. 처음 가입하며 쿠폰을 많이 줘서 진짜 저렴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신 톡토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서서히 채팅방에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도움을 크게 받았으니 누군가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하면 저도 답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소한 반응부터 맛집 추천 같은 것들이 전부였지만요. 어느 날은 어떤 톡토로 분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똑똑이 톡토로님들은 실질적으로 챙겨야 하는 절차와 함께 따뜻한 위로들을 건넸고 며칠 뒤 그 톡토로님은 아버지를 잘 보내드렸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죠?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 외에도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곤 합니다. 어느 동네에 가게 되었는데 맛집 아냐는 질문들, 무슨 전시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가보신 분 있냐는 질문들, 오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으라는 말들, 얼굴도 본명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요즘 재미난 생각의 흐름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딘가를 갔는데 요상하게 톡토로 촉이 발동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가게 사장님은 톡토로일 것 같다. 내 옆집에 사는 나와 또래 여성분, 평소에 계단에서 만나면 인사해 주시는 저분, 톡토로 같다. 심지어 작년에 태국 여행 가서 만난 한국인 중에도 저분은 톡토로 같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죠?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톡토로든 아니든 뭔가 따뜻하고 예의 있지만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난 톡토로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톡토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에 세상에서 묘한 안전함을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을요. 가끔은 살면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쉽사리 미워하고 해치는 뉴스들을 마주할 때면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폭력을, 혐오를, 차별을 거부하는 힘찬 톡토로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힘을 냅니다. 언니들 고맙습니다. 톡토로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톡토로는 어디에나 있다. 초록토로 드림 하셨어요. 아, 뭐예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아, 너무 좋네요. 이 메일 저희에게도 정말 큰 힘을 주었고요. 집은 잘 구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네? 아주 예전에 이 톡토로 채팅방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네. 그때도 400명이나 있었어요? 아,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조류 톡토로 네임이 유행이어서 조류 이름을 하나 달고 슬쩍 들어가 봤는데 아무도 이 여들톡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았구나, 우리 인프피. 상처받은 건 아니고 약간 쭈글해져서 어. 조금 눈팅하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톡토로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서 다양한 생활 정보들 나누시고 서로 실질적인 도움 주시는 거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는 혹시 어떤 이름을 달고 김하나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들톡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톡방에서 얘기하시는 것보다 댓글 달아주시는 게 저희도 볼 수 있고 좋으니까. 아, 그건 그래.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방송도 들으면서 하트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은 지금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혹시 구독 안 하고 듣고 계신 분들 계시면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저희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34화는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를 비롯해 나폴리 4부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